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협상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담 테이블에 올라올 핵심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오늘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원 장한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낙점된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오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속보가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참 여러 인물들이 그동안 하마평에 있었는데요. 발탁한 이유와 의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실은 이제 사실은 돌파형 실장도 필요하지만 관리형 실장도 필요해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을 다 갖춘 사람을 아마 원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이 가장 유력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역 기반도 충청이라서 예. 국민 통합이라는 메시지도 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건 이분이 이제 언론인 출신으로 청와대 정무수석서부터 거치지 않은 보직이 없어요.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게다가 이제 그다음에 지난번 직전에도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은 이만한 경륜과 인맥을 두루 갖춘 사람을 찾기 어렵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이제 정진석 전 부의장이 수락해서 이 위기를 대통령과 함께 돌파할 것이냐. 근데 그런 마음을 먹은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영수회담 문제도 좀 남아 있죠.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그립을 잡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저 실장의 인선은 총리보다는 빨리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것은. 말씀은 그럼 영수회담 이전에 일부러 좀 빨리 그렇죠. 서둘렀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조율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진석 전 부의장의 경륜과 이런 지혜가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영수회담을 통해서 총리 문제는 별도로 상의하고, 이 문제는 대통령이 이제 정진석 부의장과 함께 이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건데, 정 부의장이 특히나 대통령과 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가지고 일반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쓴소리도 좀 기분 나쁘지 않게 가감없이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 시기에 그나마 대통령께서 가장 적합한 인사를 좀 픽업해서 함께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점적인 측면과 인물에 대한 어떤 평가까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총선 패배 이후에 변화와 쇄신의 어떤 인사의 첫 문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비서실장을 어떤 인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눈길이 쏠렸었는데, 일각에서 이제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윤핵관 이제 이야기가 언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 아무래도 이제 언론의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소위 친윤 색깔이 짙은 인사를 기용했을 경우, 소위 말해서 보수 언론조차도 이제 쓴소리,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친윤 인사를 기용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 같다. 그리고 변화와 쇄신을 보여주면서도 뭔가 좀 내실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게 가장 취약한 지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권 인사들은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정무 능력 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무 감각이 제로다. 그러면 지금 정진석 카드가 왜 나왔을까라는 걸 떠올려 보면, 그동안 컨트롤 타워 역할, 대통령과 정책이나 어떤 언론관, 그다음에 발표 이런 것들을 야당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거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당대표급 인사, 그리고 대통령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 그 중에서 가장 친윤 색깔이 얕은 인사,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 출신의 5선에, 그리고 각종 이제 정무직은 다 돌았고, 또 지난번 비대위원장도 맡았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체제 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인사 중에 색깔이 제일 옅으면서 정무 능력이 제일 뛰어난 그런 인사를 비서실장으로 선택함으로써 뭔가 변화와 쇄신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니까, 쓸 수 있는 카드 중엔 그래도 잘 썼다. 물론 좀 더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사를 썼다면, 일각에서 제기된 것처럼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 썼다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정진석 카드 정도가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카드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 전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이 어떤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야당과의 조율,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커지겠죠. 이제 회의 지금 의제가 예. 영수회담 의제가 지금 아직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실무회담이 진행됩니다. 네. 야당으로서는 이번 그 영수회담이 굉장히 큰 기회잖아요. 이제까지 2년 동안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제를 갖다가 최대한 좀 열어놓고 싶을 거예요.
좀 의제를 몇 개로 정하지 말고 좀 열린 그런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톡 터놓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모든 얘기를 쏟아놓는 장이 되길 원할 겁니다. 왜? 이번 총선의 민의가 국정기조의 변화잖아요. 그럼 국정기조라고 하는 게 한두 개 바뀐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제를 최대한 넓히려고 할 것이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가급적이면 국정기조 원칙은 올바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원칙 속에서 뭔가 좀 상징적인 것만 보여주고 가고 싶은, 그래서 의제를 최소화하고 싶을 텐데 뭐 물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총리 문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부드럽게 조율하는 역할이 비서실장으로서는, 물론 뭐 정무수석이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비서실장이 정무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임 비서실장으로 정진석 전 국회의장을 소개한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란히 서서 이력을 또 직접 소개하는 장면을 보였어요.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사실 저 형식은 굉장히 자유로운 형식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저게 도어 스태핑 이후 처음으로 기자들과의 직접 소통이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어 스태핑이 벌써 그만둔 지가 1년 6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사실상 대통령께서 직접 기자들과 만나서, 물론 뭐 이제 말하자면 정원에서 같이 뭐 식사한다든가 이런 적은 있었지만, 어떤 현안을 가지고 직접 기자 앞에 서가지고 대통령의 육성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는데, 저 오늘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사실은 두 가지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말하자면 그동안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 네. 프로필을 얘기했던 것처럼 상세하고, 이 얘기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만큼 이제 직접 소통에 대한 문을 열어놨고, 또 네. 하나는 이 정진석 비서실장을 내가 고심 끝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래서 이러이러한 분을 어렵게 삼고 초려해서 모셨다. 그런 측면은 뭐냐면 이게 지금 난국이고 여기를 돌파해야 하는데 함께 같이 해야 할 그런 어떤 참모이자 동지 같은 분이니까 내가 직접 소개한다, 이런 측면도 있었고, 예. 이제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식도 조금 내가 직접 소통의 방식으로 바꾸겠다, 내가 불통한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일부 신문에서 제기했던 이제는 정치하는 대통령이 하는 것 같다는 그 얘기도 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아침 신문을 봤다는 거죠. 아침 신문을 보시고 그 얘기도 하는 이야기는 내가 이제 다 귀도 열려 있고 정보도 편향되거나 제한되지 않게 골고루 다 보고 있다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여서,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어쨌든 앞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라든가 대국민 태도 혹은 뭐 설명에 대한 어떤 그런 형식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진일보한 그런 어떤 것들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앞으로의 소통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난번 비공개 사과라는 사상 초유의 우리가 사과를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전 국민의 여론이 온통 질타일색이었어요.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답이다. 그동안 그 수많은 질타를 받고 결국은 본인이 더 들어야 되고 더 낮춰야 되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이런 어떤 첫 출발점으로 본인이 직접 등판을 해서 비서실장도 소개하고 질문도 받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뭐 출발로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자세가, 이런 태도가 야당과의 대화라든지 또 문제에서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질문을 두 가지를 받았죠. 하나는 이제 소통에 관한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만남과 관련해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이냐라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일단 첫 소통과 관련해서는 뭐 두 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고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소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모습들을 좀 더 자주 볼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서 2년간 국민들에게 어떤 그런 방향성이라든가 국정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정책은 충분히 어떤 공감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을 이끌어가는 설득이라든가 그런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느껴서 앞으로 이걸 보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이제 굉장히 대통령이 강조한 거는 이번에도 의정 갈등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3대 개혁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산적한 현안과 이슈들을 놓고 보면은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성은 오라.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윤 정부가 심판받았다고 하지만 특정한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데 대한 문제는 없었지만, 다만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태도라든가 소통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지적이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하게 보완하겠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입으로 직접 육성으로 나왔다는 거죠. 앞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보완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책의 성공 여부는 소통의 어떤 결과와 맞물리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을 중시하겠다고 봤고요. 또 하나는 전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번 이재명 대표와 이런 얘기들까지도 포함해서
의제도 다 열려 있고 뭐 다 네. 하겠다 이렇게 바뀌고 주로 또 경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예. 이 얘기는 대통령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대통령께서 너무 많은 분을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한다는 그 얘기가 있는데 듣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는 경청의 시간으로서 야당 대표와도 함께 하겠다. 저는 상당한 국정기조의 변환을 예고하는 그런 대목으로 받아들여져서 어찌되었건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향후 3년의 국정 방향은 협치의 시간으로 좀 가지 않을까.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어떤 정치도 국민을 앞설 수는 없다고 했으니까 그 점을 강조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만남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위해서 초청한 것이 아니라 듣기 위해서 초청했다라고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들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뭐 대통령의 생각은 민생 의제 중심으로 최소한의 꼭 이제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부분들, 국민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만 본인이 이제 총선 패배의 어떤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야당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 이렇게 했어서 저는 뭐 자세 자체는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앞부분입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원칙과 방향을 잡는 데 2년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원칙과 방향이 있으니까 3년 동안은 그거를 갖다가 듣고 설득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그랬는데 현 정부 2년 동안 원칙과 방향이 과연 뭐였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노동개혁은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고 사용자들에게 어떠한 변화도 쇄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연금개혁은 시작도 못하고 있고요. 교육개혁은 강제적인 정원 조정만 있었을 뿐입니다. 합리적이고 뭔가 같이 만들어가고 균형적인 그런 어떤 교육개혁인지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전면적으로 반발하고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칙 방향은 맞는데 이것을 뭐 소통하고 듣는 목소리가 좀 설득하는 게 부족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국정기조의 변화에 여기서 읽히지 않는다. 그렇다면 앞으로 듣고,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듣고 알아서 혼자 할 거면 뭐하러 듣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목소리가 반영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듣고 얼마만큼 변화된 행동을 보이느냐. 오늘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받고 대답하는 모습처럼 정책에 있어서도 듣고만 마는 게 아니라 듣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행동이 실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 더 소통하겠다고 말을 했잖아요. 어떤 모습들, 어떤 방식들이 좀 적당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대화가 돼야 된다고 봐요. 이제까지는 사실은 대화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뭐 대국민 뭐 소통 이렇게 얘기했지만 거기서 듣고 답했습니까? 거의 질의응답 같은 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일방적인 겁니까? 얘기의 전달이었어요. 예. 지난번 뭐 민생 대토론회 같은 경우도 대토론회가 아니라 일방적인 공약 발표회였잖아요. 전국 돌면서 일방적인 공약 발표를 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동계의 목소리도 직접 듣고 야당의 목소리도 직접 듣고 의료계의 목소리도 직접 듣고 그리고 본인들이 잘못됐으면 정책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화의 목적인 거지 대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진솔하게 듣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박수를 칠 수 있지만 실제로 대화가 이어져 나가면 그럼 대화를 했는데 뭐가 바뀌었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직접적인 대화 창구를 통해서 여기는 뭐 장관을 대동하던 정무수석을 대동하던 이제는 뭐 대통령이 그동안 불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은 대통령이 직접 얼굴 비추고 나서는 수밖에 없다. 안 그러고서는 소통으로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여야 영수회담을 계기로 해서 직접 소통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뭐 장관들이 발로 뛰는 소통 이런 부분들도 정책에 어떻게 반영돼 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이 어떤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가고 나서 신임 비서실장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네. 각오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제가 보기에 뭐 일상적인 얘기는 이제 대통령 잘 모시겠고 어려운 시기 중책을 맡았고 이런 얘기들은 뭐 일상적인 얘기였는데 제가 보기에 정도전의 얘기를 준비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도전, 삼봉 정도전이 사실은 조선왕조 건국을 사실은 기획하고 그다음에 주도하고 그다음에 정치 이념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얘기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은 정말 그 힘으로 억누르지 않겠고 그다음에 말하자면은 속이는 것을 하지 않겠다. 속이는 정치. 이 얘기는 뭐냐면은 꾀를 부리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 두 번째가 앞으로 일방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저는 애둘러 표현한 걸로 봐요. 그렇다고 그거를 이제 앞으로 꾀 부리지 않겠습니다. 뭐
일방적 소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삼봉 정도 전에 얘기를 끌어오면서 얘기한 것은 그동안 국민들 평가를 알고 있다. 왜 지금 정진석 부의장이 당의 비대위원장도 했고 이번 총선에 더군다나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에 직접 민심을 본 사람이잖아요. 들었고 또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거죠. 어떤 기교라든가 어떤 말하자면 임시 방편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말하자면은 그 단순한 꾀를 부리는 정치는 하지 않고 좀 길게 보고는 호흡의 정치를 하겠고 또 하나는 힘으로 억누르지 않겠다. 조선왕조 600년에도 그랬는데 공화국이 지금은 더 하지 않겠느냐는 이 얘기는 민심이 그만큼 옳고 국민의 눈높이가 엄중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만들어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겠다는 얘기로. 그래서 일방적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정진석 부의장이 사실은 굉장히 적임자죠. 언론인 출신에다가 정무형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다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른바 좀 레드팀의 기능도 할 수가 있겠고 사실 저는 저 무게감은 정진석 부의장 정도의 커리어면은 이른바 당권 대권 주자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분인데 그분을 이제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앉혔다는 얘기는 격에 조금 좀 무거울 수는 있어도, 격에 좀 안 맞을 수는 있어도 이렇게 무거운 분을 갖다 놓음으로써 저는 중책을 맡기겠다. 우리가 중책이라는 자리가 무거울 중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그런 경륜이 있는 분을 갖다 놓음으로써 저는 이 위기가 그만큼 또 엄중하다고 좀 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진석 부의장이 당에서 했던 그런 어떤 정무형 그 감각과 그다음에 일단 저는 정진석 부의장께 가장 먼저 나타난 그 의제가 그거잖아요. 야당 영수회담을 어떻게 이걸 조율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 짧은 시간에 주어진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길게 보지 않고 오히려 지금 한 뭐 일주일, 열흘 정도로 예상되는 그 야당 영수회담과를 어떻게 조율하고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가 전 정진석 비서실장의 첫 시험대라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기대도 있고 그다음에 우려도 있지만 전 정부의장이 신임 실장이 잘 추진해 나갈 것을 믿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지금과는 좀 다른 형식의 어떤 소통이 필요하다 그런 네.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이 등장함으로써 어떤 모습들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분이 지금 오늘 후배 언론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예. 본인도 전화 계속 받겠지만 혹시 못 받더라도 바쁘니까 이해해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자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언론계 선배신데 우리하고 왜 기자회견 안 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저는 당연히 정진석 신임 실장이 추진할 거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자회견도 이제는 뭐 낯선 풍경이 아니라 조만간 저는 뭐 어떤 형태로도 이제 야당 영수회담이 끝나고 22대 국회 개원할 무렵에 그런 뭐 소회를 밝히는 방식일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가장 당면한 과제는 영수회담이고 그다음에 22대 국회 개원 즈음에 있을 총리 지명이니까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해결한 다음에는 저는 언론과의 직접 소통이라든가 아니면 정진석 신임 실장이 주관하는 형태로서 하든지 하여튼 그런 앞으로 기자들과의 직접 소통의 문제가 조금 더 많은 화두로 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짧게만 좀 네. 의견 들어볼까요? 그동안에는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사람들,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의중을 당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총선 패배 이후에 여당이 지금 4분 오열돼 있는 상태거든요. 리더십이 붕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이 갈려 있고 친윤이냐 비윤이냐에 따라 달려 있고 또 당과 용산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둘러싸고도 지금 굉장히 4분 오열돼 있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과연 비서실장을 통해서 풀어갈지 아니면 윤핵관들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철규 의원으로 통칭되는 당 내의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걸 풀어갈지 네. 아니면 정말로 정무적인 능력이 돼 있는 즉 내 집 단속을 누가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알겠습니다. 당장은 영수회담이지만은 예. 앞으로는 집 단속의 문제에서 역할이 어떤지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볼 텐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당장 어떤 의제가 올라가고 또 언제 하고 어떤 형식으로 할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실무 회담이 좀 들어갑니다. 네. 일단은 의제와 관련해서 대통령도 충분히 듣겠다,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조금 전에 발언을 했기 때문에 글쎄요 그렇다면은 뭔가 성과를 좀 기대해도 되는 그런 영수회담의 의제를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번 주가 지금 아마 루마니아 대통령인가 국빈 방한이 아마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하루가 또 예. 금요일쯤에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날들을 피해서 잡을 수 있을까 이제 요거는 이제 실무진에서 조율할 문제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미 예고편을 던졌어요. 그 당의 유튜브를 통해서 재난지원금 25만 원이라든가 제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특검에 대한 문제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이걸 다 들고 올 것이냐. 근데 대통령께서는 듣겠다고 이제 이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는 그래요.
첫 만남에서 양쪽이 영수회담을 통해서 아무런 성과 없이 이른바 뭐 이미지 정치만 하고 헤어졌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냐는 그런 또 그 말하자면 국민적 평가가 올 수 있어서 저는 제한적이지만 매우 한두 개 상징적으로 아마 좀 합의문을 내고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25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이재명 대표는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앞으로 대권으로 가기 위하고 그다음에 당의 어떤 유력 지도자로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만한 좋은 어젠다가 없거든요.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포퓰리즘이라고 선을 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럼 대상이라든가 지원 대상이라든가 금액의 조정을 통해서 정치에 우리가 말하자면 그 좀 협상의 기술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고 특검 이런 무거운 부분들은 오히려 앞으로 계속 이런 영수회담들을 헤쳐나가는데 이게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나중에 해도 될 수 있는 걸 처음에 꺼내다 놓고 협상의 진전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건 그것도 하지 하책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는 조금 조율이 될 걸로 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아예 그 이번 그 영수회담 TF를 구성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 지금 신임 실장을 중심으로 아마 이제 꾸려지겠죠.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은 저희가 보기에 너무 과도하게 테이블에다가 많은 것을 저는 첫 술에 배부르자는 식으로 갖다 놓지 않을 것 같고 한두 개 정도 이른바 지금 의정 갈등 같은 경우에 그러면 여야 영수회담에서 이런 부분을 합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의료계를 다시 한번 설득하겠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큰 말하자면 울림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그런 정도의 제한된 의제를 가지고 성과를 내는 것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내고 이런 쪽으로 저는 조금 좀 그 방향성을 좁혀갈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의제가 올라올 것 같으세요? 그 저는 뭐 지금 의정 갈등, 물가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풀어가야 될 역할이죠. 여권이 왜 있습니까? 이거 풀라고 있는 게 여권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얘기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다. 그리고 야당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야당은 지금 소위 말해서 내수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내수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뭐 재난지원금 성격의 그런 돈 지원들을 하는 것이 어떠냐 정도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진다고 그래서 뭐 야권에 커다란 뭐 득실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하면 이런 민생 문제 플러스 알파에 있습니다. 그 알파가 뭐냐? 소위 말해서 국정기조의 변화가 국민들에게 체감되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소위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가장 국민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변화, 여권이 수용해야 될 변화, 최소 한두 개는 들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저는 뭐 최상병 특검으로 상징되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여권 내에서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야당으로서는 뭐 예를 들어 25만 원 지원금 받아들였다고 그래가지고 큰 성과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들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결국은 소위 선물 보따리 안고 국민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비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정기조의 변화가 체감될 수 있는 의제가 최소한 한두 개, 그러니까 특검법 한두 개 정도는 의제로 올라가고 일정 정도의 성과가 나와야 된다.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들어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른 움직임을 하나 보자면 지난주 금요일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오찬을 제안을 했습니다. 오찬 회동을 제안했는데 또 한 전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정쟁이 거절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각각의 움직임에 대한 배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대통령께서 오찬을 제안한 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선거 때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비대위원 전원을 초청해서 한 것은 어쨌든 선거에서 대한 그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고생한 건 고생한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위로는 저는 당연히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봐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낸 거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의구심은 날 거예요. 아무리 건강이 좀 아주 이중한 상태가 아니라면은 대통령 초청 오찬에는 그래도 조금 힘을 내서 시간을 내서라도 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건 한동훈 위원장이 분명히 저는 좀 약간의 불편한 심기를 한 번 정도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그렇다고 대통령의 오찬이 저는 뒤로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적당한 시기에 다시 한번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참여하는 오찬으로 만들어 보라고 얘기가 됐다고 하니까 비대위원만 초청하는 오찬은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왜 이런 얘기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SNS를 통해서 어저께 메시지를 낸 것도 분명히 그 대통령께서 사실상 먼저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를 먼저 만났어야지 왜 홍준표 대구시장을 먼저 만났을까라는 거기에 대한 어떤 한쪽의 그 한동훈 위원장의 일종의 메시지 표명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의 그 이번 총선을 치렀던 간판은 한동훈 비대위인데 선거가 끝났으면 여기 먼저 위로하고 홍 시장을 만나도 좋았을 일을 홍 시장을 먼저 만나서 어떤 말하자면은 약간 그 한동훈 책임론이 조금 더 부각되는 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여권 일각에서는 해석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가 한동훈 위원장 측면에서도 반영됐을 거라고 저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도 심신이 매우 지쳐 있는 상태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회동의 제안을 조금 뒤로 미뤄달라 한 것 같은데 건강상의 이유를 빌었기 때문에 조금 회복되면 오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갈등이 오래 가진 않겠지만 다만 지금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이번 대선 패배 책임이 과연 대통령실에 있느냐 국민의힘에 있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약간 서로 책임 회피성 책임 그 공방성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지금은 복구의 시간이고 재건의 시간이지 책임을 놓고 다투는 시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 한동훈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를 댔기 때문에 어쨌든 뭐 조금 더 쉰 다음에 다시 대통령을 만남으로써 하반기 국정에 그럼 책임 있는 이번 선거의 간판으로서 어떻게 또 협조할 건지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또 소원한 게 있었거나 오해할 일이 있었다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서로 얘기하면서 정말 남은 3년의 임기 시간 동안 이제는 정말 시간 싸움인데 더더군다나 이제 정진석 실장을 신임 실장을 갖다 놓은 것은 저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충분히 고려된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말하자면 이런 정무역 인사를 통해서 어떤 그 당의 어떤 유력한 차기 뭐 대권 주자나 뭐 당권 주자들까지도 같이 소통 협치하려는 그러한 측면의 일환으로도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은 이 문제가 지금 조금 관심을 끌긴 했지만 이것이 여권의 내용으로 간다거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앞으로의 관계 설정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회동 자체가 뒤로 밀린 것도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서운하시겠죠. 아니 그동안에 각계각층 다 만나고 야권까지 만나고 대구시장까지 만났는데 여권 지도부는 안 만났다? 누가 보더라도 홀대예요. 이건 결국은 지금 토사구팽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대한 반발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감정의 문제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1차 그 당청 갈등 이때도 그랬고 2차 당청 갈등 때도 그랬고 소위 말해서 한동훈 체제가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 뚜렷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총선 패배로 그대로 이어졌고 그에 대해서 지금 토사구팽까지 나오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는 본인이 대선까지 가기 위해서는 홀로 서기가 불가피하다. 홀로 서기 하지 않으면은 뭐 대선의 기회조차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절박감. 이게 저는 지금 SNS에 지금 토사구팽식으로 쏟아지는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이거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거고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고 일정 정도 차별화에 나서겠다. 일정 정도가 아니라 아마 많은 부분 차별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시간은 좀 걸리겠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정무직 인선을 단행을 했는데요. 모두 친명계가 이제 대거 투입된 모습입니다. 이번 일단은 인선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뭐 그 민주당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야권에서는 여권에서는 뭐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완성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저는 오롯이 책임을 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면면을 보면은 말하자면은 어떤 탕평 협치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멤버들 거의 모든 분들이 친이재명계로 구분되는 그런 분들이어서 저는 그렇다면 딱 이걸 보는 순간 이게 지난번 대선에 있었던 열린 캠프의 시즌 2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그때 중책을 맡았던 분들이 지금 뭐 당직만을 말하자면 이제 공식적인 당직으로 이름을 바꿨지 당시 그때 배치됐던 그 역할들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된 저는 그 완결판으로 보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주로 자꾸 민생에 대한 성과주의를 얘기하는데 야당 대표 입장에서 성과주의라는 게 약간 형용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툴이 많지 않아서 사실 뭘 어떤 성과를 내겠냐. 그러니까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야당 대표의 모습이지 내가 이걸로 하는 것은 국정에 대한 책임은 현재 정부 여당이 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를 옹이할 수 있는 라인업을 짠 것은 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과연 이렇게 이종교배를 허용하지 않는 정당이 과연 건강한 정당일 수 있냐라는 문제는 제가 한번 제기하고 싶은 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원내대표까지 이른바 박찬대 의원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이분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그때는 친명 일색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대한 어떤 그 전혀 균열된 어떤 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과연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쭉 가다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왜 그러잖아요. 타이타닉은 선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돼버리면은
정말 제가 보기에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한 지금 교섭단체 이상을 꾸릴 수 있는 친문 의원들이 당선자들이 있어요. 만약 이렇게 너무 친명을 쓰고 당이 한쪽으로만 가다 보면 이분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선택지가 고려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재명의 민주당이 정무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운용하는 건 이제 당대표의 몫이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어떤 말하자면 강공한 대우는 좋으나 유연성과 합리성을 어떻게 또 담보하고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또 다른 시험대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총선 전부터 협치를 강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지도부의 면면이 과연 이 협치라는 것을 가능하게 하겠느냐라는 이제 어떤 물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눈길이 갔던 부분은 누가 뭐니 해도 공천 갈등이었습니다. 그 공천 갈등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소위 말해서 인적 쇄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세대 교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세대 교체의 의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세대 교체를 빌미로 해서 소위 말해서 친명 체제를 갖다가 완성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거를 이제 좀 더 긴 안목에서 다시금 이제 평가를 해보면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둘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주류는 누구였냐?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당의 주류로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공천 과정에서 이 주류가 대거 교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개혁 과제를 갖다가 즉 그러면 이재명이 만약에 다음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그럼 과거에 참여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또 온다면 참여정부 시즌 3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정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 뭐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참여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이름이 알려진 분들이 여기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새술을 새 부대에 담는다라고 하는 그건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다. 다만 이 부분이 그러면은 새술을 새 부대에 담았는데 이분들이 현재 소위 말해서 국민적 지지가 굉장히 얕은 적은 윤석열 정부와 어떻게 협치를 해나가고 어떻게 견제를 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아직 입증된 게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될 과제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이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당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다만 어떤 실력으로 이걸 보여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이번 정무직 인선은 친명계가 대거 투입된 모습이었고 지금 국회의장직 그리고 원내대표 경선도 굉장히 치열한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여기도 결국에는 이 명심이 좀 중요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공천 과정에서 그리고 선거 결과 지금 친명 쪽이 많이 공천 받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당장 초선만 해도 70명이 넘습니다. 초선의 대다수가 소위 이재명 대표와 가까웠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장도 당 일당 내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원내대표도 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들이 누굴 쳐다볼까? 결국 이재명 대표를 쳐다볼 수밖에 없다.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강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선수가 제일 높으신 분들 중에서 그거 하고 마지막으로 떠날 분들, 정계 은퇴 수순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국회의장은 당초에 육선이 되는 두 분만 후보군에 올랐는데 지금 여러 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국회의장 하고 정계 은퇴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나도 해볼래. 이런 게 지금 이제 5선까지 지금 내려갔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고 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당의 주류와 메인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지금 이제 배지를 단 분도 있고 못 단 분도 있지만 우리가 정무직 인사에서 보듯이 대거 교체가 됐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당 내의 새로운 권력, 주류의 새로운 권력의 중심이 될 사람이 원내대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 175석의 그 국회 대1 그 땅에서 당내 권력의 중심에 서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선 끝 이상만 44명이에요. 이 44명이 다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장 선거도 그렇고 원내대표 선거도 그렇고 내부에서 굉장히 치열한 물론 시간이 좀 지나면은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되겠지만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백가쟁명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런 분위기면은 이재명 대표 추대론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추대론이 저는 독일지 약일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난번 총리하고 당대표 거쳐서 바로 대권 후보에 직행했다가 이미지를 5년간 다 소진했기 때문에 대선에서 본인의 정체성과 지지 기반의 확장을 못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피로도 높은 길을 갈 것이냐. 3년이라는 거친 그 민심의 바다를 건너야 할 텐데 단 하나의 변수와 단 하나의 어떤 그런 상황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완벽하게 본인의 길로만 고속도로로 깔아놓은 길로 갈 것이냐. 그러다가 다 소진된 이미지와 그다음에 본인의 정치력은 또 대선이라는 결정적 시기 국면에 어떻게 이걸 보완하고 입증해낼 것인가. 저는 길이 두 갈래가 있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선택할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국회의장과 원내대표가 난립하는 것도 원톱 체제의 한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오롯이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떤 정치력을 보여주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